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용도지역 지구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7회 문제예요. 자, 용도지역 지구제라고 하는 것 간접적 개입 방법이고요.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역 지구제. 가장 본질적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고요. 3번 질문 가볼까요? 자,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수단이다라고 해서 그다지 큰 쟁점 안 되고요. 4번 질문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중복해서 하나의 대지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용도지역은요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복 지정은 안 된다. 근데 용도지구는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2개, 3개, 4개 중복하여 지정할 수도 있고 해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5번. 자, 국토개혁법상,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적으로 구분한다 해서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답은 2번 좀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뒤에 공동주택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상당히, 이건 요즘에 이제 학교론의 출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 나머지는 무난하게 구성을 해요. 1번, 3번, 4번, 5번은 무난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2번 지문을 틀리게 뽑았는데 이거는 이제 공법에서 공부했던 개념을 떠올리셔야 돼. 외웠던 게 이렇게 갔었죠? 1전단, 2전공이라고 하는 거 요거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전공에 해당돼서 2종 전용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데 이 문제는 아주 작정을 하고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공법에서도 이슈가 되고 지금 학계론 두 군데서 이슈가 되니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1전단, 2전공 이렇게 가긴 하는데 대신 이 문제는 사실은 2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1번부터 2번을 제가 나머지 문제가 아주 무난한 지문이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보셨고요. 1전단 2전공에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어떻다?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이것만 외우시면 돼. 이게 공법에서도 나오고 학계론에서도 동시에 출제가 됐던 영역이에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토지용 규제 등에 관한 설명 틀리면 용도지역 지구제 등을 통칭하여 부를 때 뭐라고 한다? 토지 이용 규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1번 용도지역 지구제. 자, 토지용 계획을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이다. 국가는 지자체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수단이고 행정적 수단이 된다. 2번 질문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그냥 항상 기본되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기능 증진, 미관 개선 등 양호한 환경 확보할 수 있다. 아까 한번 설명드렸는데 큰 이슈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제에 따라서 토지 이용을 제한함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죠. 어떤 지역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땅값 떨어질 테고요. 어떤 지역을 상업지역 이런 걸로 지정하면 땅값이 오르게 될 것이다. 답은 5번인가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한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4번째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결국 논리구조가 도시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뒤에는 맞아요. 보전하고 보육성은 옳은 표현인데 이게 도시적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도시지역이 아니라 그냥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렇게 들어가고 이 지문을 빼게 되면 오른편 해서 문제를 분석을 하면 26회 때는 전체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정의를 가지고 답을 뽑았었고요. 아까 우리가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자 단독주택 중심이 1종 전용 주거, 공동주택 중심이 2종 전용 주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비교적 그냥 무난하게 깔아버린 지문이고 아주 어려웠어요. 중간에 토시를 바꿔치기 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하고 보육성이라고 할 것 다만 도시지역의 일부는 아니다. 주상 공록 등을 가리켜서 도시지역 중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주제. 요거 다시 나중에 공법할 때 용도적인 정의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뒤에 가봐야 되지. 직접 개입 방식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 공영개발, 공공토지의 비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직접적인 개입 방식에서 도시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한 유형이니까 맞습니다.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것도 자 공공토지 비축 방법 중에 하나니까 직접적 개입이 맞는데 이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개입 방식이 아니다. 이게 까다롭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을 가지고 거의 한 문제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트릭스 가지고 어렵게 구성하는 사례 해서 1번 지문 틀렸고요. 2번 지문 개발권 양도제. 자, 바로 끝머리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틀렸죠? 이게 개발 부담금 제하고 계속 비교할 문제야. 개발권 양도제는 규제받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요걸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걸 개발권 양도제. 개발 부담금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상 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환수하는 것을 가리켜서 개발 부담금제. 그래서 2번 지문 개발권 양도제와 개발 부담금제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3번 지문 토지 선매라고 하는 거.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가 신청했을 때 사적거래 우선에서 국가지자체, 토지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요거 나왔죠? 요걸 답으로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제도.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앞으로 나올 게 뭐야? 이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나마나 틀린 걸 고르셔야 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그럼 틀린다고 그랬어요? 토지거래가 불허가 처분. 자, 이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다시 지금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는 영향을 보면 지난번 문제 틀릴 때 26회 전에 출제했던 마지막 주제는 선매 협의 제도, 선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수용을 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을 뽑았었고 지금 28회 때 문제에서는 옳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31회입니다. 그럼 번호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오게 될 테고 그때 제일 유력한 지문이 뭐라고요? 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편. 선매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에 불과하지 강제적으로 땅을 뺏어내는 과정은 아니다 라고 할 것 해서 3번 지문 그렇고요. 4번 지문 제도 토지 적성 평가제. 자, 보니까 미개발 토지를 토지용 계획 따라 구획 정리하고 등등등. 자, 요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공영 개발에 관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도적 뭐 정할까? 요거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는 조사를 토지 적성 평가. 겁나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되게 까다로운 거야.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제. 개발이냐 보전이냐 문제가 발생했다. 상관없죠. 토지 지가의 상승 그런 우려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 거래에 앞서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이게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걸 갖고요. 해설 쓰시면 안 돼. 하나하나 고민하면 안 돼. 굳이 해석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 개발과 보전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이걸 토지 적성 평가제를 통해서 해석을 할 테고 이건 공영 개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개발 부담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어들 비슷한 것들을 살짝씩 바꾸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 근데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하나하나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직접 답을 뽑았던 주요 이슈가 뭐라고요? 선매협의라고 하는 거. 선매협의 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해설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이 해설 뒤지게 봐봤자 그 후로 이런 유사한 지문이 안 나온다고 마음속에서 자꾸 제가 아까 내려놓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개라도 진짜 이건 내가 아무리 꼬아놔도 알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숙달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펴보셨고,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개발 부담금제 끄트머리 가봐야 돼. 자, 환수하는 제도 맞죠? 맞죠? 개발 부담금제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하는 토지가액 증가분을 환수하는 제도. 이게 외울만 돼. 봐봐. 아까 28일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어? 자, 지금 개발권 양도제 해가지고 점점점 환수 나와 있었죠? 28회 때 이렇게 틀리게 뽑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걸 옳게 뽑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약간씩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난번 문제를 옳게 틀리게 나왔던 거 옳게 내고 이런 식으로. 2번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용 계획 내용을 구현하는 행정적 수단, 법적 수단 이런 거 아까 나왔었고요. 그대로 카피한 것이고. 3번 개발권 양도제 끄트머리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맞죠?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번 자 요거 쉬웠었다. 자 개별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 틀렸죠?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부 장관, 개별 공시지가 시군구청장, 표준주택가격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공동주택가격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 그림, 체계를 잡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토지 비축제도 직접적으로 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맞죠? 자, 우리가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직접적 개입 수단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학개론, 개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얇고 좀 넓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얇고 넓게. 깊이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그냥 대놓고 그냥 이게 조금만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얄쌍하게 문제 구성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 예를 들어 공법 이런 것들은 작정을 하고 막 틀리라고 내기 때문에 뭐 손도 못 댈 문제를 막 깔아버린 데 비해서 얘들은 아주 심플하게 딱딱. 근데 지금 토지에 대한 정책 수단만 해도 겁나 많잖아요. 그 하나하나씩 제목만 달더라도 거의 이 문제를 쉽게 한 문제씩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고르시오. 해서 안 되는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두 가지는 어떻다? 안 된다. 근데 아까 우리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한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중간에 설명드리게 될 주제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고 할 것. 이게 29회 때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니까 기억하고 이것을 답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사실 좀 오랜만에 나왔던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됩니다. 29회 때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30회 때 아마 비슷한 문제를 구성을 할 거야. 자, 여기서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 낸다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죠? 자, 나머지는 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 시행 안 되는 거 세 가지. 개발권 양도제, 토초세, 택지 소유 상한제. 그러니까 문제 보면은 딱 느낌이 와야 돼. 여기서 답을 뭘 뽑는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키워드 뭐라고요? 시행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가 뭐라고요? 시행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거 시행 안 하는 거 위주로 따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시행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시행하면 토초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권 양도제는 어떻다? 시행되지 않는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성격들이 더럽게 급해가지고 1번 빨리 읽으려고 하면 말려버리는 거예요. 지문 자체를 다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 문제 자체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개발제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야매로 가자고 그랬어요. 이러다가 중간에 함정 팔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 틀부터 잡고 가셔야 돼. 2번 택지 나와 있죠? 택지 나와 있죠? 뭔 소린지 한번 읽어봐봐. 뭔 소린지 감도 안 잡혀. 왜? 다 폐지가 돼서 우리가 내용을 안 보잖아. 그래서 이 문제 키워드는 택지 초과 소유라고 나와 있죠? 그럼 택지 소유 상한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제는 우리나라에서 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 출제된 의도 분석해 드릴게요. 29회 때 문제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거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를 아는 게 더 주어표 쉽게 갈 테고 이 문제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30회 때 출제위원은 키워드에서 뭘 잡고 있다? 시행이라는 걸 키워드로 다시 잡아내는 거야. 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그러면 토초세라든가 택지 소유 상한제라든가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구조를 보셔야 돼. 키워드 여기서 뭐야? 시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안 되는 것 두 가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그리고 추가해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정부는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토지 비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까 봤던 거지. 자, 공공토지 비축 누가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제 외우겠다. 지역지구제 바로 나와야 되죠. 자, 앞에서는 용도 지역제란 이렇게 깔아놨던 것을 똑같이 내기가 민망하니까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수단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용도 지역제. 물론 이런 건 답이 아니야. 매번 나오지만 답이 아니야. 근데 출제인들이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구성하려고 주어수를 바꿔서 구성을 하고 있는 거. 이걸 잡아내셔야 돼. 국토부 장관 끄트머리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이렇게 외우자고 그래서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 분, 조, 토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요. 공법할 때 설명드려서 분, 조, 토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자, 투기 과열지구 이 순서라고. 뭔 얘기야? 분양가 상한제나 조정 대상자는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 지정을 할 수 있고 투기 과열지구는 그렇게 깊이 있게 나오는 건 아닌데 바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 사이드야. 그냥 시행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개발권 양도제 요 세 가지가 나가리다. 이게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리고 지금 투기 과열지구 나왔으니까 뒤에 주제와 관련해서 분조토라는 개념을 미리 땡겨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택정책 관련한 내용들 같이 바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주택정책에서 직접적 개입은 앞에서 이미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과라고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자, 시장에 참여하는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이게 바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효과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주택정책 중에서 아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주제 있었죠? 분양가 상한제.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27회, 30회 때 두 번 구성이 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어디에서 바로 공법, 주택법에서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공법회요. 주택법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개념을 설명드릴 텐데 이거는요, 키워드가 지금 뭐가 되냐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외우셔야 돼. 키워드는 무조건 뭐야? 적용. 아까 시행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됐었죠? 네. 시행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됐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키워드, 분양가 상한제는 키워드가 적용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 27회 30회 문제에서는 그저 키워드가 뭐가 된다? 적용이라고 하는 거. 일단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자, 이렇게 가십시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택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자,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자, 수용 방식, 땅을 강제로 뺏어서 조성한 택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야. 어떤 토지를 그냥 협의해서 매수하면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갈 걸, 자, 강제로 땅을 뺏어서 수용을 하게 되면 한 평당 예를 들어 200만 원이 들어간다. 훨씬 싸게 땅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이 택지를 분양하면 아무래도 좀 싸게 분양을 하겠지. 싸게 분양을 하게 되면, 자, 이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떻다? 건설업자는 좀 싸게 분양을 해라. 그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네 멋대로 받아쳐먹지 마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자, 그런 게 하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민간 택지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 자,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관광특구 나와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시면 돼. 적용 안 하는 게 두 가지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머릿속에 쳐 넣어야 돼요. 자, 분양가 상한제 하면 지금까지 문제의 맥락은, 자,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안 하는 거면 외우셨어? 그럼 모르면 다 어떻다? 적용한다. 끝. 해서 모든 논리 구조가 적용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왜냐면 공공택지의 종류가 주택법에 따르면 9개가 예시가 돼.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야. 너무 9개로 늘려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뭐라고요? 적용 안 하는 거. 지금 11개를 외울 거냐, 10개를 외울 거냐, 2개를 외울 거냐. 그럼 대가리가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2개를 외우는 거지. 11개를 외우면 삽질이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요? 이거 해봤자요. 솔직히 내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얼마 안 가요. 한 10분 지나면 깔끔하게 또 잊어버려요. 어제 했던 수업에 대놓고 이거 진도 안 나간 것 같은데? 아니구나. 나갔구나. 왜? 뭐 마킹이 돼 있거든. 그래서 어제 수업하는데 이걸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되는 거 봐서 진도 나갔구나. 오늘 공부한 거 다음 시간에 또 가게 되면 또 깔끔하게 리셋돼. 그래서 하나라도 외우셔야 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라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주택법 할 때 공부할 텐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지금까지 문제는 둘 다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논리구조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자, 준주거적, 상업적 등 역세권에다가 이 쪽방 많이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직장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라? 그냥 쉽게 도심 근접지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정책인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지하철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런 거 나올 거예요. 1억에 집 2채, 3채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게 대부분이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1억에 집 3채라는 얘기는 즉슨 뭐냐면은 일단은 자기 자본이 기본이 3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야. 근데 대출 뭐 70% 끼고 나면은 3천씩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집 3채를 1억에 살 수가 있다. 물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다음 달에 경매 넘어가는 건 별거,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고. 자,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 그래서 3평, 4평 아주 소형 평형을 분양을 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특구, 요건 개념이 뭐냐면 외국인 상대로 집장 사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우리가 외국인들한테까지 싸게 주택을 공급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의미고 지랄이고 필요 없다. 다 가장 기본을 가셔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도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 자, 그리고 이제 효과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 자, 가십시다. 분양가 상한제는 너무 비싸게 받지 마라. 달리 얘기하면 좀 싸게 팔아라. 이런 취지가 될 테고, 그러면 수요는 어떻다?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왜? 지금 사돈 무조건 돈 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분양권의 불법 전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급 입장에서 가야 되죠. 오히려 공급이 전체적으로 어떻다? 부족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이 논리가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건설업계의 그냥 일관된 논리입니다. 우리가 마진을 적게 받으면 어떻게? 집을 안 지을 거야? 집을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돼? 주택가격이 급상승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국민들이 어려워하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해가지고 집값이 그렇게 뛰는데 하여튼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생각은 전혀 없고요. 논리가 그렇다. 여기서 포인트는 초과수요 이런 것들은 백심 아니야. 개나 소나 다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뭐라고요? 공급 감소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 하나의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 임대료 규제, 규제 임대료라는 개념. 요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이고요. 요즘도 간간히 답을 뽑는 주제가 임대료 규제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해서 시장 임대료가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책정된 균형 임대료가 50이야. 근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야! 이제부터 너네 40만 받아! 라고 강제로 규제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임대료 규제. 근데 정부에서 엽기적으로 그런 경우 있어. 자, 지금 시장에 50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야야! 이제 너네 60만 원 이하만 받아! 라고 강제를 했다. 즉, 이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 그러면 아무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0에 거래되는데 60만 원 이하로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5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40 이하만 받아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자, 지금 요거 잘못 편집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이때 요것만 가야겠구나. 자, 공급 볼까요?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뭔 소리냐면 지금 자, 내가 50만 원을 받고 겨우 이제 먹고 살만한데 정부에서 40 이하로 받아라 라고 규제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욕만 하겠지. 개새끼 소새끼 하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용도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감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슈고 답은 뭐야? 주택시장의 특징, 임대주택의 질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도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게 된다. 중간 보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결론만 가자고요. 자, 이 임대료 규제,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를 낮게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 특징을 봐야 된다고. 그때 결론을 보게 되면 주택의 질은 낮아지고 좋다. 임차인의 주거 이전은 어려워진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일 시험 보다고 생각해야 돼. 빨리빨리 끊어서 가셔야 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임대료 보조라고 하는 거 지금 16년 사이에 거의 답을 뽑지 않는 주제야. 얘는 자, 주택 정책할 때 항상 사이드로 흘러가는 지문. 요거랑 이제 바로 비교할게. 자, 임대료 보조를 논하기에 앞서서 미리 우리 앞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공급을 했을 때 사적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임대료 하락했었죠?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상승해서 별로 재미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공공임대주택이고 이에 비해서 임대료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임대료 보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 엄마랑 대판 싸웠어. 맨날 엄마가 지랄이야. 아무래도 계모 같아. 방송 나오고 보면 계모가 겁나 괴롭힌다고 그러잖아. 아니, 친엄마도 괴롭혀. 똑같아. 엄마는 다 원수야, 원수. 하여튼 간에
전생에 분명히 악연들이 막 억겁의 그 악연이 쌓였을 때 엄마와 자식으로 만나. 그래서 엄마는 자 평생을 걔 때문에 속 썩고 아들은 평생을 또 딸내미는 평생을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이를 갈면 살겠지. 그러다 치고 어차피 곧 헤어질 거니까 있을 때 서로 잘하고 버티는 게 낫겠다. 이게 결론이 될 텐데 지금 아닌가?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서로 정을 떼려고 깔끔하게 서로 쌩까고 지내다가 헤어지는 게 더 좋을래나?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평상시에 아예 쌩까고 하는 게 서로 뒤끝 없고 좋다. 너무 친하게 지내게 되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그랬을 때 마음 아프고 지랄 같아진다. 근데 평생을 원수처럼 살다가 돌아가시면 마음의 상처를 서로 안 받는다. 가는 사람도 마음 편하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뭔 얘기하다 그 소리. 자, 임대료 보조 얘기. 지금 엄마하고 원수처럼 지낸 애들이 나가고 싶은데 50만 원 월세가 부담스러워 못 나갔다고. 근데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요. 자, 엄마랑 대판 싸운 애들 이제 더 이상 엄마 그 눈치만 먹지 말고 기어 나와라. 정부에서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나온 애들이 며칠 생겨.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임차인이 늘어나니까 임대료는 어떻다? 상승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어떻다? 임대료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돈이 된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임대료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공공임대주택하고 좀 달라지는 그림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단기적으로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한다. 근데 이렇게 수요자 보조라고 해서 임대료 보조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어떻다? 상승한다. 근데 아까 50만 원 받았는데 정부에서 40만 원 보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자기 세입자 입장에서는 40만 원만 내면 될 줄 알았었는데 와보니까 실제로 집 나온 애들이 나만 나온 게 아니라 몇 놈이 더 나왔어.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42만 원 이렇게 올랐다라고 할지라도 개인 입장에서는 조금 적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장기적으로 하락이라고 하는 거. 단기적으로 상승, 단기적으로 하락이라고 하는 거. 하여튼 근데 몰라도 돼. 이 문제가 내면 될 난이도 있을 테고요. 지금까지 문제로 보게 되면 임대료 보조는 단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고 다 사이드로 흘러가는 질문. 그러면 이 파트에서 정리할 거 두 가지로 가십시다. 총 세 가지가 되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 외우셔야 돼. 자,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 자, 바로 공급이 감소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 이들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장기적으로 봐야 되죠.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게 질은 떨어지게 될 테고 공급은 감소하게 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은 어려워질 것이다. 결론 외우시라고 과정을 또박또박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 구성하는 양식들을 보게 되면 항상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해서 주택 정책에 관한 주제 바로 이어서 문제 몇 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제도 요거 하나 빠졌구나. 요걸 갖고 이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선분양제도 호분양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아무것도 아니야. 선분양제도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먼저 분양을 하는 제도가 선분양제도, 호분양제도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된 다음에 나중에 분양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호분양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분양제도의 취지는 이런 식이야. 주택법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주택이 착공을 하고 나서 공정률이 40%만 다다라도 미리 팔아먹을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합니다? 선분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0% 완성이 안 됐다고 골조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을 선분양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호분양은 80% 완성이 됐을 때 분양을 시작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합니다? 호분양. 그러니까 호분양 제도를 채택을 하게 되면 이 입주하시겠다는 분, 주택 당첨되신 분은 한 몇 개월 지나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 선분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 4년 또 2, 3년씩 걸려서 입주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러면 선분양을 하는 취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주택 건설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 이 돈을 입주 예정자들한테 미리 땡겨서 받아서 그 돈으로 집을 짓겠다. 이게 선분양 제도의 본질이 되게 될 것이고 호분양 제도는 자 뭐죠?
이게 주로 개인은 안 해. 자, 일반 민간업체는 후분양 안 합니다. 어떻게든 선분양 돈 가지고 미리 땡겨서 돈을 받는 게 선분양제도. 그래서 원래 이런 제도는 없지. 어디냐면은 어떤 나라에서도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미리 돈을 받아서 짓고 나서 아파트를 돈 다 받고 나서 아파트를 주는 이런 제도로 선분양 제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예요. 이게 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금융자본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도시에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짱구 굴린 것이 야야 그러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하자. 이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게 선분양 제도가 되게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선분양 제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후분양들은 완성된 후에. 그래서 후분양 제도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개발론 파트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즉 관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을 얘기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보수 관련해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후분양은 소위 하자의 문제가 거의 발생할 여지가 없다. 완성 다 돼놓고 멀쩡한 걸 팔아야 되지 완성도 되기 전에 어리버리한 상태 팔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 아파트에 따른 개발 이익이 누구한테 건설사에게 모두 귀속이 된다. 거기에 논리의 전제는 아파트 값은 무조건 폭등한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딱 어울리진 않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혹시 아파트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그게 건설사가 차익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쳤을 때 논리구조가 그만큼 건설사가 위험 부담이 크니까 다 개발 이익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호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구매자로부터 조달함으로. 틀렸죠? 선분양 제도가 다 구매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1번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어요. 2번 지문이요. 선분양 제도 완성되기 전에 파는 거죠. 준공천 분양대금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해서 1번 지문이면 선분양 제도는 오른편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편. 3번 호분양 제도는 건설 후에 분양하는 방식. 4번 선분양 제도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 거짓 수요가 창출되게 될 테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 호분양 제도는 부실 시공 등 이런 것들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내용 알면 별로 어렵지 않았던 지문. 선분양, 호분양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선분양 제도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게 언제더라? 노무현 정부가 그전 정부부터 계속 해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걸 후분양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야 되니까 선분양이 얼마나 좋은데요. 만약에 건설사 미분양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천천히 집을 지어. 그래서 건설사가 그 공사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분양된 거 위주로 먼저 짓고 분양 안 된 건 어떻게 돼? 차근차근 뒤로 미루면 되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계속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돼? 국가에서 그걸 또 집을 사줘. 왜? 건설사가 무너져 버리면 그 지역 경제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 될 위험이 있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정부에서 사줘. 그럼 이제 집 장사하게 되면 안전빵이야. 이렇게 해서 잘 분양이 되면 대박을 노릴 수 있고 분양 안 되더라도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모으시게 되면 집 장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제가 전에 보면 중개업 하시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성공하시면 그분들이 꼭 하는 코스가 있어. 자, 이제 돈을 좀 큰 돈을 만졌어.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좀 냅니다. 시공 이런 것들, 시행 이런 것들 꿈을 꿔. 그래서 소규모 건물을 분양을 해. 그래서 대박을 쳐. 그러면 이제 재산 가치가 동그라미 하나 더 올라가. 그러면 용기를 내 가지고 몇 사람하고 작당을 해서 그럼 우리도 아파트 선생이 그랬잖아. 아파트 장사하면 떼돈을 번다고. 안 팔리면 국가가 사준다고. 그렇게 믿고 가서 이제 전세선을 꼬려박고 깔끔하게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다시 중개업소로 돌아오는 모습 해서 하여튼 기가 막힌 성공은 거의 없다는 거 해서 뭔 얘기하다가 자 잡소리했고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맞는데 출제 오류 시비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신경 쓰지 마. 자 분양가 상한제는 그저 키워드가 뭐라고 써? 적용. 키워드가 뭐라고 써요? 적용. 키워드가 적용이라고 그랬어. 외우는 이유가 뭐야? 답을 맞춰야 돼. 적용. 적용이 키워드야. 2번 도입 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뭐 그렇다 치고 3번 현재 시행 중이다. 맞죠? 시행 들어가면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 개발권 양도는 어떻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신규 주택,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 같은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돈 안 되니까 대충 짓더라.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끄트머리 키워드 뭐라고요? 적용한다. 나와 있죠? 적용 안 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끄트머리 적용한다 틀렸죠? 적용한다 틀렸죠? 다음 몇 번? 5번. 나머지 읽지 마. 나머지 읽으시면 안 돼. 이 파트는 출제 포인트가 적용이 키워드야. 그 다음 문제 가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회 때 문제를 가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자,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아까 나왔던 지문이고 중요치 않아요. 2번. 자,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전매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이 주택법 공부하는 거야. 자, 다시 갑시다.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적. 이 공통적인 이것들의 이슈,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되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적으로 묶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자, 새롭게 신규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하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요 원래 정책 나온 것 중에서 어차피 법령 개정 사항이긴 한데 분양가 상한제 등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더 늘리는 걸로 계속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볼 때마다 참 다행이야. 내가 그런 정부의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일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한다고 지랄드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드리고 해서 하여튼 답이 안 나와. 자, 분조투 공통적으로 전매 제한. 3번 주택가격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깔아주는 지문이고, 자,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해서 자, 포인트는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기존 주택은 가격 책정 못하죠. 그런데 바로 자, 신규 건설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이다. 자, 이 4번 보니까 주택법령상이요. 주택 건설 사업을 용제는 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좀 어려운 질문인데 주택의 분양가 제한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분양가를 제한하지 않는다. 외울 게 뭐라고요? 적용이라는 키워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적용되지 않는 것을 외워야 돼. 적용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자,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못하는 게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 앞에 겁나 길게 나와 있죠? 이거 읽지 마요. 읽어봐봤자 의미 없으니까. 계속 바뀔 거니까. 그래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두 가지만 기억해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나와 있는 얘기는 공공택지를 정의하고 있는 거니까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당연히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하여튼 이게 좀 애매해. 예를 들어서요. 이게 골치가 아픈 게 우리는 그저 이 파트를 풀어갈 때는 적용 재번에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보십시다. 공공택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공공택지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자 공급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돼야 되죠? 그럼 적용한다는 의미상은 알겠는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적용한다 그러면 다 출제 오류가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라고 우리는 의미는 알고 있어.
근데 공공택지에서 그 택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이 사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는 예외를 끌고 들어와야 돼. 예외.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명제만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지 틀리든 맞든 옳게 구성을 하는 거야. 옳게 구성하고 싶으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죠? 그죠? 관광특구 도시여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거죠? 근데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출제 오류라고. 공공택지랄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지만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딱 한 가지 적용 배제만 외우는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얘들이 출제할 때 대박이야. 출제 오류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깔끔하게 대신 그 맥을 잡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적용 배제 딸랑 2개 외우면 나머지는 다 잘 모르면 어떻다? 다 적용한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는데 어차피 시험 지문에서는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된다. 이것만 출제를 해야 돼. 적용한다가 내버리면 그때는 출제 오류가 터지니까. 대박이라니까요. 이게 내용을 다 몰라도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무조건 적용 배제만 내게 돼 있다. 앞에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어디 있어 얘가 지금 위치를 놓쳐버렸다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앞에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다시 위치를 제가 확인을 개발 부담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자론이고 수요 공과 여기 있구나. 이 문제로 다시 갑시다. 27회 때 문제 키워드 적용한다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하면 틀리게 뽑는 거죠? 출제 오류 아니죠? 그죠?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30회 문제에서도 이렇게 결국은 제한할 수 없다. 그럼 적용 배제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가 있어야지 오른편이 된다. 그래서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출제 오류 시비를 피하려고 아주 철저하게 구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파트에서는 논의 쟁점이라고 하는 거. 그저 기억하실 게 뭐라고요? 바로 적용 배제라는 것이 출제 이슈.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런 주제네요. 임대주택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으로 해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겠고요.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틀렸죠? 얼마나 쉬워. 그래서 지금 50만 원 받고 있는데 40만 원 받아라 라고 했을 때 공급이 과잉된다.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2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3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임대료가 하락하는 모습. 처음에는 상승하지만 나중엔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0만 원 내고 있는데 60만 원 이하로 받아라.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임대료 규제란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여기서 눈치를 향하게 쳐야 되는 게 임대료 보조 정책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예요. 답을 안 뽑아. 그저 임대료 규제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된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주거복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거. 의료규모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임차료 보조 정책의 하나. 3번 정부가 임대를 균형가 이하로 규제를 하면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아까 이걸 갖고 공급량 증가된다라고 틀리게 뽑았던 거 그걸 다시 옳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차료 보조해 주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적 수준이 어떻다? 높아질 수 있다. 맞죠?
해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5번은 읽지 마요. 문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함정에 빠져. 이 문제는 1번, 2번, 3번, 4번이 겁나 쉽게 무난하게 구성이 됐었고요. 5번은 엄청 말을 꼬아가지고 보면 볼수록 머리에 터져버리는 거야. 봐봤자 어차피 아무 쓸모 없어. 5번 왜 틀렸다고요? 1번부터 4번이 맞으니까 틀린 거야. 이게 출제 기술이라고요. 아까 우리가 용도 지역할 때도 그런 얘기 있어요. 1전단, 2전공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 다 풀고 나서 하는 얘기고 거의 못 푼다고 그 말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개론이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4개를 쉽게 던져주고 1개를 찍어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곳곳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5번 질문은 당근이 나라 만들고 다시는 안 나올 문제야. 이게 뭐라고 말을 꼬았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느냐를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나머지 쉬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게 공부하는 테크닉이에요. 그 다음 이제 보시게 될 주제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의 임대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일단 얘는 유보. 준공공 임대주택 8년 이상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8년 이상 해서 일단 오름표현. 원래 얘는 나오면 안 되는데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 차익만큼 주거비 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제 행복주택도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텐데 이게 박근혜 때 정부 정책 중에 하나죠.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그 공공임대주택을 뭐라고? 자, 바로 행복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 다음 단기 임대주택 이게 4년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리게 된다. 이것도 이제 법령 개정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해서 구성을 한 거야. 그래서 1번 지문은 겁나 어려워 해서 지금은 설명드릴 주제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에 자,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오른편에서 이 문제는 자, 1번을 알아서 푸는 거 아니고요. 1번이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 탄력성 얘기했는데 지금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 답은 4번. 다만 이건 별 의미가 없고 법령 개정 때문에 제가 단기 그동안에 준공공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 찾다 보니까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해서 답은 4번 그 정도. 그 다음 가서 검토하게 될 주제가요. 정부의 주택 임대주택 정책, 주택 임대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해서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이다. 해서 쿠폰 주는 걸 주택 바우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주거급여랑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임대료 보조라고 했었죠?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번도 16년간 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임대료 보조는. 그저 시험 문제는 임대료 규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된다. 2번 검토하게 될 게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던져주는 거죠. 포인트 뭐라고? 보조는 답을 안 뽑는다고 규제를 갖고 답을 구성한다고 1번, 2번 임대료 보조 나왔고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맞죠? 자, 50 받고 있는데 40 이하만 받아라. 그럼 누가 만들겠냐고 나중에 용도전에서 공급을 줄여버리겠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틀렸죠?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50씩 받았는데 40만 받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청소 덜 할 거다. 자, 관리 덜 할 거다. 질적으로 하락시키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 다른 데로 이사가기도 곤란해진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임대료 규제의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과정 갖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 규제가 있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데 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반응해서 공급량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질은 낮아지게 될 테고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공부를 하는데 연배가 시험에서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다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내지. 그래서 또박또박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 외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요.
과정에 신경 쓰면 안 돼. 어차피 과정은 또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이 100개라고 했을 때 그 100개를 엄선해서 넣어야 돼. 닥치는 대로 이거저거 쳐넣다가 보면 나중에 공간이 비좁아서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를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그 공부는 선택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요거 이제 별 의미 없는 주제가 되겠고.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시간에 조세 정책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